네, 야간 개장 수요 정치 클럽 5분의 이슈 파이터와 함께합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구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수요일만 되면 바빠요. 저희들이 우리 작가분들이랑 자리 준비하느라고 의자를 막 갖다 놓느라고 바빠지는데 야간 개장이라니까 야간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좀 잠시 듣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이제 계절이 이제 가을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방송 모니터 보니까 다 어둡네요. 그러네요. 벌써 어두워졌네요, 많이. 안 늦으려고 자전거 타고 이 둔치길로 왔는데요. 그랬어요? 벌써 까매지더라고요. 춥지 않으셨어요? 날씨 좀 추웠고 그래도 어쨌거나 안 늦겠다는 일념으로 자전거를 탔습니다. 박수 보내드려야 돼, 진짜. 또 훌륭하십니다. 교통편 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이게 제 서울교통방송 나오는 거니까 서울시 다른 길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분이 등장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만 듣고 누구지 하는 분들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실 때 이름을 먼저 언급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슈를 2개를 준비했는데요. 짧게 첫 번째 짚고 갈게요. 답장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피격을 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아들의 편지가 있었죠. 거기 답장을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답장을 그래서 보냈는데 유족이 언론에 답장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 이게 타이핑된 편지고 친필 사인도 없었다라면서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견 같은데 네, 이준석 최고위원 먼저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편지를 타이핑 칠 수는 있다. 저희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악필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이핑 칠 수 있다 보는데 다만 내용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을 이제 열거했다면 모르겠으나 열거한 걸 보면은 이거거든요. 해경과 군이 당신 아버지의 유해를 계속 수색하고 있다. 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27일 날 제안했던 공동조사, 남북 공동조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냥 말 그대로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촉구하는 성명이라도 내줄 건지,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지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냥 사라진 지 20일 넘는 분을 지금 바다에서 지금 시신 수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짚어보자면은 군에서는 처음에 그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정보를 본인들이 발표를 했었고 그렇다면 그것도 아마 첩보에 기반한 부분이었을 텐데 그 첩보를 신뢰한다면은 그리고 또 월북이란 얘기를 또 비슷한 이유로 신뢰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할 게 아니라 둘 다 선택한다 그러면 시신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소각했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이 모순점이 지금 아마 유가족들에게 크게 와닿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지금 북한이 저렇게 조사 안 받으면 그다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물었는데 박진영 대변인께서 물었으니까 대답해 주셔야죠. 민주당 박진영입니다. JYP입니다. 지금 국감에 다른 정쟁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응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준석 최고위원 말에 약간 동의하는 게 저는 국회 외통위에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의안 정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남북 공동조사 촉구라든가 그런 거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야당이 대통령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이게 정쟁으로서 이렇게 끌고 갔단 말이에요. 세월호를 연상시키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에 3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대통령 한마디 대꾸도 한 적이 없습니다. 편지를 받고 소통을 하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때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나아졌다 이런 식의 저도 이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남북 문제도 있고 또한 어쨌든 그 미국과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정보 자산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실제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냥 왜 애민군주처럼 어루만져 주지 못했어라고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할 수밖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통위에서라도 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그래서 말씀이시고요. 남북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왜 합니까? 국가가 먼저다지. 네, 그러니까 김성애 저는 이거 철학의 위반입니다. 이거는. 네. 일단 김성애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에서 읽을 한 줄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 이 한마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다. 그다음에 뭐 국민이 희생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있었습니까라고 자꾸 언급을 해봐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박정희, 박근혜 부녀가 떠오를 뿐이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되는 공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청와대에서 해명하기를 대통령이 먼저 육필로 편지를 쓰면 그것을 비서진이 받아서 타이핑한다고 하고 전자서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건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이시던 시절에 저도 보좌관으로서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아침에 본인이 직접 육필로 그러니까 보좌진이 먼저 만든 문서를 절반 넘게를 다 고쳐서 본인의 워딩이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편지가 손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폄훼하는 것은 그 특히 뭐 하태경은 이런 분들은 좀 공세의 질이 너무 낮아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전 아쉬움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구경모 최고위원. 네, 뭐 민주당이 항상 뭐 내 편한테는 항상 친절하지만 내 편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좀 성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유가족의 지금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뭐 야권에서도 계속 이렇게 유가족의 주장을 강화하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적으로 이런 고등학생이 직접 이제 자필로 하다 보니 국민적으로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 그래도 신용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참모진들이 좀 제가 만약에 참모였으면 정말 뭐 청와대로 초대를 하든 뭐 정은경 본부장도 파격적인 행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대면을 했으면 얼마나 큰 그렇게 좀 감동이 있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신장식입니다. 저는 유족이 성의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야당이 타이핑된 편지에 친필 사인도 없다면 날선 비판을 했다. 이거는 야당이 할 몫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내용적인 부분을 아까 이준석 전 최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내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사실 뭐 성의가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지엽적인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유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조문 가서 앞으로의 장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전하고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 라는 정도라면 저는 이 충분히 유족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서운해서 서운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것을 야당, 제1야당이라면 예를 들면 공동조사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유족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공동조사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것을 같이 뭐 협의하거나 압박할 방법이 있느냐라든지 이렇게 조금 정책적이고 이거 외교통일 안보의 관점에서 다음에 내가 국민의힘한테 국민들이 정권을 맡기면 이 문제 잘 풀겠네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비판을 해야지 유족이 서운하다고 했다고 해서 친필 사인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 뭐 별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국민의힘에게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 하태경 의원이랑 그리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사실 엮여가지고 그 이제 형이죠. 그 형분과 함께 이래진 씨와 함께 사실 유엔 쪽에 이제 여러 만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래진 씨가 많은 조력을 받고 있는 것은 저희 야당 측 의원들입니다. 이분들 만난 데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국가의 외교 역량이란 게 뭡니까? 오히려 그런 공식 기구에다가 우리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에다가 공동조사 됐더니 쟤네가 말도 응답 안 합니다. 그러면은 국제기구에서 나서주십시오를 말하는 게 국가여야 되는 건데 정부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굼뜹니다. 그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촉구하는 겁니다. 여당도 이제 20일 정도 기다렸으면요. 저는 충분히 기다렸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압박해야 됩니다. 북한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장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엔이 나서서 이 문제를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별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나 협상력이 유엔한테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북쪽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진전시키거나 이러려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청와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보면 안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본격 이슈가 있어요. 네,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국민 전부는 아니니까 이게 또 이런 금융 사건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라인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원, 또 옵티머스도 5천억 원.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자 여기에 이제 뭐 검찰이 벌써 6월에 압수수색을 했었고 옵티머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건이 나왔다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밝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신뢰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가는 차치하고 일단 정재계의 유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굵직굵직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청와대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 두 사건들 이게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영 대변인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예, 박진영입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부터가 권력형 게이트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에 라임 같은 경우에 금감원에서 파견 나와 있었던 청와대 팀장이 이제 연루된 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네. 예,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또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금감원의 국장이 한 명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옵티머스에 근무했던 변호사의 이 부인이 36세 행정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어느 정도 개입 정도가 이게 있었느냐가 이제 게이트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이익 공유 수준이 어느 정도였던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혁진 씨라는 분이 의도적으로 사기친 것처럼 이렇게 애초에 달려들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길 가는 유명인 옆에 가서 사진 찍어서라도 올리면서 이걸 가지고 나는 저 사람과 친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될지 이렇게 이 선을 어느 정도 이제 네. 정해야 되는 거죠. 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청와대에 있었던 여자 행정관의 남편이 3배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이익이었는지. 이 사람은 옵티머스에. 이사진으로 들어가 있다고 제가 그래서 알고 이사진으로 있는데요. 들어가 있던 네. 분이 이제 그 부인이 청와대 들어감으로 인해서 네네. 그 이후에 월급이 3배가 많아졌다고 그리고 이 하더라고요. 행정관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분을 그리고 가지고 있었죠. 지분을 예.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이걸 차명으로 돌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비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인 거죠. 네. 저는 그러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일들이 같이 사진 찍어준 사람들, 여기서 나온 이제 서류에 나온 이름 거명된 사람들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분들이 안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연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거는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이익 공유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게이트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구영모 봐야 될것 최고위원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그 라인 펀드 관련돼서 이제 네. 그 김봉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으로 한번 좀 봤어요. 그러니까 2019년 5월달에 이제 그 메신저가 공개가 됐죠. 네. 지금 뭐 라임 운용 관련돼서 여의도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돈다. 그러니까 2달 뒤에 갑자기 이제 7월 22일 날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죠. 그런 다음에 바로 5일 뒤에 그 이강세 전 모빌리티 회장한테 또 전달을 해서 이거를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을 해달라 해서 언론에 좀 보도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전 청와대가 그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금감원 출신 네. 또 5천만 원을 전달을 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구속이 돼서 9월달에 지금 1년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뭐 여러 가지 의원들 있고.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보면은 이 김봉현 이 회장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과거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강기정 수석이 이거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데 과연 그동안의 일련의 사건들이 그렇다면 다 유죄가 됐든 뭐 구속됐든 이런 것들 일련의 사건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는데 과연 강기정 수석이 하는 말이 이게 과연 진실지 사실일지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거짓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 신장식 변호사님 아까부터 계속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입니다. 사모펀드 사건 이게 굉장히 제가 나름 잘 아는 편인데요. 네네. 실은 여기서 좀 막 뭉뚱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일단 라임 펀드하고 옵티머스는 다른 겁니다. 네네. 얘기하면 라임 옵티머스가 하나의 네, 맞아요. 펀드인 줄 아시는 완전 분들이 달라요. 많은데 완전히 다른 네. 거고요. 그다음에 옵티머스 얘기하면서 이혁진 씨가 이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했던 거 뭐 어느 제가 특정 정당을
두둔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정의당 전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섞어 쓰는데 그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옵티머스 펀드는 2017년 이후에 김재현 대표가 들어온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이혁진 대표는 김재현 대표한테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혁진 대표가 전에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했고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랑 뭐 한양대 동기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혁진과 김재현의 관계를 본다면 아무 관련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범죄인 인도 소송을 왜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모펀드를 하면서 다른 범죄를 이 옵티머스 네. 펀드의 사기 사건 말고 횡령 뭐 이런 걸로 이 도망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혁진과 김재현은 서로 적입니다. 적. 그 추미애 장관이 지금 범죄 인도 요청을 한 거는 이 옵티머스 때문이 아니라는 예, 이 말씀이세요? 옵티머스 펀드 때문이 아니에요. 이전에 사모펀드를 이 사람이 2009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저질렀던 범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구분이 안 되면서 이혁진은 임종석 동창 그다음에 그래서 뭐 한양대 인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정말 이 사실관계를 일부러 혼란시키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이야기 특히 이제 그 아까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있던 윤 변호사 그 양반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문서 위조거든요. 사문서 위조가 뭘 위조했느냐 하면 원래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게 옵티머스의 기본이에요. 근데 공공기관 채권에다 매출 채권에 단 한 건도 투자를 안 하고 다 전부 다 비상장 아주 위험한 무슨 대부업체 뭐 예, 이런 대부업체 데 이런 있잖아요. 데다가 했다가 이게 완전히 부실이 된 건데 그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했다는 문서를 위조해서 예탁결제에다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에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윤 그 변호사가 뭐 월급이 3배로 올랐다 이러는데 그것도 좀 이상해.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500만 원 받다 1,500만 원 받는 걸로 3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자산운용사에서 사내 변호사를 하는 사람이 500만 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1,500만 원으로 올려준 게 이게 대단히 큰 무슨 뭐 수익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펀드 사기 사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네. 먼저 짚어보고 그다음에 네네. 정관계 로비는 이런 구조에서 어디에 개입이 됐는가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구조적인 문제는 일단 다 제껴지고 전부 다 정관계 로비만 이야기하는데 정관계 로비의 수준은 이 정도 사이즈의 펀드를 출시를 해서 1조 7천억, 5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데서 있어서 36세 전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다. 네, 저 36세 전 행정관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옵티머스는 자꾸 헷갈리는데. 5천억이고요. 네, 5천억. 1조 6천억은 네, 라임이고요. 이준석 5천억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신장식 변호사 잘 설명했는데요. 애초에 옵티머스는 사업 설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네, 공공기관 채권을 아무리 매입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수천억 규모로 운영할 수 있겠으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초기부터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랬다면 그 다음에 이걸 빠져나갈 국면 왜냐하면 이게 단기에 탄로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까지도 고민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게 아까 언급되었던 정관계 로비의 이제 고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호 회장이라는 그분의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지만은 사실 이현재 전 부총리라든지 네. 여러 여권 인사의 이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동욱 검찰총장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은 또 이제 유력 대권 주자인 또 이재명 지사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이런 이름이 나오면 당사자들은 발끈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고리를 짚어봐야 되는 것이 사실 처음에 최순실 건도 터졌을 때 과거에 이게 왜 말이 안 된다. 왜 뭐 유수의 기업인 삼성 같은 곳에서 최순실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겠냐부터 해서 여러 말이 있었지만은 말 3마리 사주고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니즈를 해결하려고 대기업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로비의 정황이라는 거는 앞으로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특기할 만한 걸 하나 본 게 뭐냐면 결국엔 이낙연 대표 선거하는데 왜 옵티머스가 대납하는 복사기가 들어갑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아했던 것이 이낙연 대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낙연 대표의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선거 사무실에서 비품 구입까지 맡길 정도의 어떤 측근이 결국에는 그 선거 상황에서 옵티머스에 사실상 돈을 지원받은 정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로비의 어쨌든 그 굴레라는 것이 여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마 이낙연 대표는 아실 겁니다. 본인이 선거 때 어떤 측근에게 이런 비품 준비량을 맡겼는지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복사기 출처가
옵티머스 거의 자회사 거에 그 사실 복사를 트러스토리라는 곳이었죠. 그렇죠. 그 네. 복사를 가져오는 것이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복사비 비용 다 해가 7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선거 이후에도 그걸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깊게 유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로비를 할 때 가까운 관계가 아니고 새로 거래를 튼 로비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잘한 것까지 뜯어먹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마 좀 짚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너무 네.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예, 민주당 박진영입니다. 제가 조금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니 뭐 네. 억울하시니까 아, 예, 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 사무실의 복합기는 월 임대료 11만 원에서 4개월치입니다. 실제로 5, 60만 원 정도의 금액인 거고요. 그것도 사무실에 있는 분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 분이 지인을 통해서 복합기 한번 구해봐 했는데 이 지인이 이야기는 옵티머스 쪽에 이야기해서 구해온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끼어 있다. 이걸 좀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또 라임입니다. 강기정 수석 문제인데 강기정 수석이 지금 특정 언론사와 이 김봉현 씨에 대해서 고소장을 이렇게 냈습니다.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4월 달에 이미 자기는 검찰 조사를 받아서 이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 재판 심리를 하는 와중에서 김병현 씨가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것이 불거졌다. 이래서 억울하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뭐 통상적으로 청와대 안에 뭐 5천만 원 봉투에 돈 넣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넌센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애 대변인. 예, 김성애입니다. 그 강기정 수석 제가 딱히 편들어 드릴 이유는 없는데 한마디만 더 보태면 5천만 원을 갖고 들어가려면 엑스레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일단 불가능한 상태인 거 아닙니까? 게다가 김봉현 씨가 그 전에 시모 일보에다가 흘린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또 지금 재판에 와서는 5천만 원으로 액수도 줄어들었고 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 이상호 씨 같은 경우엔 처음엔 20억을 줬다고 하다가 검찰에서 20억은 어디서 났니라고 물어보니까 증명을 못해서 갑자기 액수가 또 8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20억에서 8천으로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20억을 줬다라고 그때 의혹 보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선거 기간에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고 나중에 뭐 주식 등으로 해서 8천만 원 정도 오고 가는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튼 이분 하시는 말씀은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예, 정치 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하여튼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수사를 증언하고 있다 이러면서 마치 서울중앙지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프레임이 몰아가고 있어요. 최근 이틀 사이에. 그런데 10월 10일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불거지기 직전 일입니다. 10월 10일 한국일보 보도에 보면 9일 법조계에 따르면이라는 코트를 달고 뭐라고 하냐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충원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뭐 이러저러해서 했는데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대검찰청에 수사 인원 증원을 요청한 게 9일에 얘기해요. 10월 9일에. 요청을 한 것을 윤석열 총장이 12일에 받아서 그래 증원해 줄게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마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빨리 증언을 해 라고 마치 자기가 최초 발언자인 것처럼 말을 만들고 있다. 이게 검찰총장이 엄정하게 사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수사팀이 저희 사람 없어서 이미 10명이 있는데도 그것도 한번 증언을 한 건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을 요청이 없는 척하면서 더 증언해서 빨리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이런 광경은 전 코미디에 가깝다. 어떻게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부하의 네. 뒤통수를 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그런데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제보자 또는 이제 김봉현 회장이 이제 증언한 사실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게 저는 약간 의아하긴 한 게 최근에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검언유착 사건 때 굉장히 이제 열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제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 전과 금융범죄 전과 다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전 전과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기 전부 다 전과 활자가 있는 되고 분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언유착 사건을 굉장히 띄웠던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아니, 이제 그 법정 진술이나 아니면 검찰 저기 진술이 몇 개 바뀌었다는 이준석 이유로 예. 최고위원이 그 말씀 굉장히 불편한 게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전과가 있으면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발언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 지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출신 성벌 자체를 따지는 건 조금 곤란한 게 아닌가 신장식 싶습니다. 변호사. 변호사 정리하세요. 네, 두 가지. 김봉현 회장 말은 사실 증거로 쓰이기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이 뭐 전과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는 이게 건네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예요. 본인이 체험하고 겪은 일이 아니에요. 추측입니다. 추측. 그래서 그러면 배달 사고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강세 씨는 뭐 전달 안 했다는 거잖아요. 받은 돈도 1,000만 원밖에 안 받았고 그 기자회견 하는데 언론 사업하는데 쓰라고 준 돈 1,000만 원이었다. 봉투로 받았다. 이러고 김봉현 씨는 5천만 원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서 입구를 접어서 이렇게 건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돈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예요. 본인이 겪고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추측이기 때문에 김봉현 회장의 진술은 사실상 법정에서 큰 증거 능력이 없어요. 증명력도 없고 그냥 내 생각인데 내 생각 진술하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률상으로 그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옵티머스 사건에서 저희들이 진짜로 지금 들여다봐야 될 거는 뭐냐면 오늘 그 구속 윤 전 국장이라고 금감원 윤 전 국장 옵티머스 관련해서 구속했는데 이 사람이 옵티머스하고 하나은행을 연결해 줬다는 거거든요. 혐의가. 이건 뭐냐면 옵티머스는 자산운용사가 있게 운용하는 데가 있고 판매회사인 NH투자증권이 있고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이 있고 사무회사인 예탁결제원이 있어요.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군데가 서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매출채권에다가 투자한다. 라고 했으면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에서 그 허위 서류가 오면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점검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수탁회사는 수탁계약서 내용대로 이게 운용되는지 그걸 감시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구멍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전 금감원 국장이 개입한 것 같다. 하나은행과 그 옵티머스 사이에. 그러면 요 하나하나의 그 개입되거나 여기가 왜 이렇게 구멍이 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거는 지금 공중에 떠버리고 계속해서 뭐 강기정 청와대에서 5천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전 행정관이 주식 몇 %를 가졌냐 안 가졌냐 이쪽으로 가니까 이러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이게 현재 실제로. 이게 그냥 제가 이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 소장하고 밥도 먹고 목욕도 했는데 이 수준의 김재현 씨와 김병현 씨가 떠드는 걸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자 벌써 이렇게 말씀하신 조사적 단계는 전혀 거치지 않고 정쟁으로 봐줘가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저희가 거죠. 시간이 없어갖고요. 여기서 네.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무엇이다라고 이제 문장을 완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고영모 최고위원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제2의 스모킹건이다. 제 이름 뭐였어요? 이름 뭐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옵티머스라든지 아이펀드라든지 봤을 때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때랑 너무 닮은 게 너무 많습니다. 뭐 CCTV 청와대 CCTV 공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하고 그다음에 뭐 한 게 아니라 그 없다는 당시에 정윤의 문건 관련돼서도 뭐 진위 여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뭐 그 치유 문건 관련돼서도 진위 여부를 따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여권 인사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국정농단 때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지 제2의 스모킹 건이다. 네, 김성회 대변인. 외양간이다. 외양간? 예, 소리 소 읽고 잃어봤어요?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이 모든 사태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다 빼고요. 결국 판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서 팔은 거 아닙니까? 이거 돈 잘 벌 수 있다라고 해서 팔았는데 고지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현재는 징벌적 과징금이기 때문입니다. 5천억 원 팔아서 본인한테 떨어지는 돈은 50억이니까 그중에서 20억만 벌금으로 물면 되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아무렇게나 팔고 있는 은행에 부실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손액 5천억 원의 3배인 1조 5천억 원을 은행이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은행이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팔 것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뒤에 복잡한 얘기는 전문가들이 할 얘기고 우리 소비자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서 외양간을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외양간이다. 빅픽처를 그리고 계신데요. 네, 신장식 변호사님.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현재까지는 아직 수사가 다 진전이 안 됐으니까 현재까지는 카더라 게이트다. 카더라 게이트다. 예. 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실은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라임 옵티머스는 합치면 뭐 1조 6천억, 5천억 해서 2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실제 현재 환매 중단되거나 하는 사모펀드 피해를 누계해 보면 한 5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크죠.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벌어지느냐 하면 2015년에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정책 실패, 3억을 가입 금액을 1억으로 네네. 내추고 뭐 하는 등등의 네네.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독기관의 감독 부실. 이 세 가지가 4년 5년간 누적된 것이 결국은 터져서 5조 6천억의 막대한 사모펀드 피해. 그렇게 자꾸 설명을 붙이시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까먹었어요. 예, 현재까지는 카더라 게이트다. 게이트다. 네, 박진영 대변인. 예, 박진영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이렇게 붙이면 안 돼. 신장식이다. 이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신장식 변호사가 정답이다. 정답이다. 이런 예. 훈훈한 사실 분위기를 뭐 이게 만들시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어려워서 사실 이러면 안 이해도 돼요. 좀 어렵고 이제 신장식 변호사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갑자기 진행을 이따가 하시는. 따로 하세요. 이걸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는 감독기관 하나에 이렇게 네. 이 거대한 금융시장 전체를 이렇게 감독하도록 맡겨놓는 게 이게 정상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소비자 파트를 네. 떼서 소비자 금융원을 만들자는 게 오랫동안 시민사회 단체나 금융 정의를 외쳐왔던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 금융 파트는 딱 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얘기는 네네. 금융경제 3법에 전속고발권 폐지도 들어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김성애도 정답이다. 누가 보면 금융감독원이 무슨 박근혜 정부의 금융감독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호박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화선이다라고 봅니다. 도화선. 네,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 어떤 폭탄이든지요 2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폭약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 화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랑 앞에 있는 뇌관이라고 하죠. 이제 그 격발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 2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폭발합니다. 아무리 뭐 휘발유든지 화약이든지 많이 갖다 놔도 격발시키는 도화선이나 뇌관이 없으면은 그거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도 어쨌든 정권 4년 차 들어가면서 레임덕 상황이 오는 상황 속에서 격발시킨 거는 어쨌든 최순실 사태였다 이렇게 보면서. 문재인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경제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누적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야당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 격발이 되는 순간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폭탄이 될 도화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 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서울시장입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경선 준비 발족하자마자 지금 서울시장 출마 이유로 물러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아마도 뭐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내지 않겠냐 후보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각자가 생각하는 여야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는 누구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 저희가 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영모 최고위원, 네. 안철수 대표 나오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다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굉장히 선거가 마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짧게 들어서 그때. 예. 지금 지지율이 저희가 높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야권 자체가 지금 뭐 대선 지지율로 따져도 민주당 둘 다 합쳐도 10% 이상 차이 나거든요. 야권에서. 근데 지금 아무리 뭐 나간다고 얘기를 해봐야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선거 얘기만 한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이거를 봐준다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한테 마음에 들게끔 해야 된다. 그러려면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오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그때 가서 어떻게든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얻었을 때 뭐 네. 그때 뭐 원해서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그러니까 있는 지지율이 좀 거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때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저는 이제 뭐 구영모 최고위원이 하는 말씀에 공감하기 어려운 게 학생은요 이게 평소에 어학 공부하다가도요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시험 공부해야 돼요. 그거 시험이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토플 공부하고 이런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야권이 방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따로 후보를 내는 시나리오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 단일 속에서 후보. 그리고 단일 후보를 내자는 취지로 이제 언급할 것이고 저희 경선관리위원회 김상훈 의원도 이제 선임이 됐는데 그분도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안 대표가 지난번에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20% 정도는 득표율 이건 개인 득표력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득표력이 아니라 개인 득표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형을 갖고 계신 분이 국민의힘과 힘을 합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방기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한다고 하면요. 국민의힘은 해체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는 거기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책임론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책임론까지 묻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굉장히 제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좀 높여보세요, 몸값을. 아니, 근데 왜냐면 김정인 위원장 같은 예. 경우에는 계속해서 디스하시잖아요. 그러니니까요. 네, 어떻게 된 앞뒤가 안 거예요? 맞아요. 여권에선 누굴 원래 생각하고 계신지도 이런 궁금한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은 네. 그 원래 저도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여자애들은 제일 장난 많이 쳤습니다. 네. 제보 받습니다. 고무줄 끊고 일부러 놀리고 고무줄 끊고. 네. 아, 나너 안 좋아해 하는 고무줄 애가 같은 좋아하는 세대가 애가 아니구나. 전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그랬어요? 아우, 완전히 아, 눈치뿌시네. 상남자시네. 예. 아유. 자, 그럼 여권에서 생각한 여권의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뭐 박영선, 우상호, 네. 추미애 장관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희는 인물 경쟁력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여당은 대통령의 지지도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누가 이렇게. 그럼 야권에서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기 정의당하고 둘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정의당하고 둘이 붙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안철수 네. 후보가 대표가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느꼈고요. 이준석 최고위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과 밀당을 하지만은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뭐 유승민 이런 좀 그나마 중도적인 후보들을 네. 찾을 건데 그것이 또 국민의힘 당 내의 분란과 당내 갈등 요소가 맞물려 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굉장히 뭐 재밌게 만들어지고 한편으로 제가 보는 안철수 대표를 저는 굉장히 크게 뭐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만 지지도가 좀 오를 것 같다는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정의당에서는 지금 정의당이랑 둘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아요? 정의당이 그렇게 되면 이길지? 한국 정치의 미래죠. 그게 아주 중요한 구도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나 이렇게 보면서 두 군데 그 민주당에서는 혁신위를 만들었고 이낙연 네. 대표가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준비위원회 이걸 만들었죠. 근데 경선준비위원회를 만들자마자 이때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이대로면 대선 어렵다. 이런 식이면 비대위원장 못한다 하고 특유의 그 김종인식 정치를 하셨어요. 그렇죠. 사퇴 카드. 사퇴카드.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저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뭐냐면 중진들 물러나고 지들아 젖잘싸 하고 싶은 거예요. 졌지만 졌어도 잘 잘 싸웠다. 싸웠다. 젖잘싸.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적어도 그 이 지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러려면 그냥 올망졸망한 중진들 자기가 보기엔 올망졸망한 중진들 나가서 아이고 또 깨졌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새로운 기운을 보여주고 싶은 것 때문에 이제 경선준비위원회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25개 구 돌아다니면서 다 뭐 그 집회도 하고 연설도 네.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기존에 막 이렇게 저요 하는 분들 중에는 다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눈에는 안 들어올 찬다.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혁신위를 만든 것이 왜 지금 혁신이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민주당이? 5연승 한 원래 혁신이 이런 거는 막 많이 졌을 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전권을 줘야 되는데 가장 힘센 당대표가 있는 가운데서 5연승을 하는 가운데 혁신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혁신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안은 실은 혁신위에서 우리 그 공천 원래 안 하기로 한 정강 정책이 있는데 공천 할래요 하고 그 정강 그 강령을 바꾼다 그리고 혁신으로 안 보이거든요. 혁신적으로 말을 뒤집는 방법을 고민하겠지. 있는 거죠. 혁신적으로 말을 말을 뒤집는 하자면 그 서울시장 선거에 혁신적인 후보 내지는 혁신적인 정치 구도 재편 대선까지를 놓고 이런 정도 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복심이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네네. 모르겠지만 그 정도 안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건 이제 저 개인적인 우리 신장식 그 전 총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복심입니다. 네. 자,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예, 일단 열린민주당 김성애입니다. 예, 그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붙겠다라는 발언에 굉장히 불쾌감을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3시부터요, 그러실 3시. 것 같았어요. 일단 저희 당에는 뭐 제가 여쭤본 적은 없는데 네. 뭐 발언이 파장이 크진 않겠죠. 제가 그냥 하는 얘기니까. 김진애 의원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이 도시계획 전문가고 서울시가 지금 이제 팽창은 끝났고 이 안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런 국면에서 김진애 의원 같은 도시 전문가가 나서서 서울시를 정비하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서울시는 어쨌거나 행정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처음 당선되실 때도 돌아가 보면 정치권이 아닌 쪽에서 찾다가 안철수, 박원순 이렇게 넘어온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본인하고 상의를 안 해서 좀 당혹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김진애 의원도 좋은 선택의 여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 당은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겪으면서 안철수 후보하고는 다신 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저께 이상돈 교수께서 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서울시장 선거 나가서 3등 나간 사람한테 무슨 그 다시 후보를 내보내느냐. 대선인지 서울시장인지 하여튼 선거 나가서 3등 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함께 국민의당을 거쳐서 동고동락했던 안철수에 대한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셔서 이렇게 우리 하여튼 정치 원로들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자 그러면은 누구 반장 시킬까 하면 저저 놓고선 지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딴 사람 가리키면서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김진애 의원을 가리키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야권 분열을 획책을 하시는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 보시는 안철수는 국민의힘에게 뭐다. 지금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은 안철수는 국민의힘에게 무엇이다. 앞에서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뭐 지금까지 다 하겠습니다. 얘기해놓고 방송이 뭐 재밌으니까. 갑자기 예. 부담스러우세요? 방송이 공갈빵이다. 공갈빵? 먹어도 싸우자고 난리네 진짜. 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공갈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영모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남겨드릴게요. 네, 마지막에 한 방으로. 네, 박진영 대표님. 공갈떡이다. 오늘 무덤 준비를 너무 안 해오신 거 아닙니까? 네, 안 해오셨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해오셨죠? 아니 뭐 계력이다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준석 최고위원. 우리 팀이다. 우리 팀이다. 오, 우리 팀 이런 나왔습니다. 저 비대위원장님한테 말씀 듣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뭐 그분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씩 뭐 이렇게 막 혼내고 이러진 않습니다. 네. 네, 신장식 변호사. 저는 심포도다. 심포도. 예, 굉장히 먹고 싶어하고 매우 막 그러지만 결국 안 됐을 때는 아유 저 사람은 안철수야 이렇게 버릴 것 같아서 이게 심포도다. 드루킹 기계가 아니라 인간들이 가서 이렇게 쓰고 있던 거 아니에요? 뒤에 가서 이게 뭘까 이게 지금. 자, 회심의 카드를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영모 최고위원. 네. 좀 전에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안철수는 국민에게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이건 정치권에서도 다 어떤 큰 담론인데 뭐 지금 보궐선거를 위해서 무슨 뭐 혁신을 만들고 뭐 질 수밖에 없기 생각하니까 좀 맞는 것 같고요. 또 금융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는 지금 아무런 뭐 보궐선거에 대해서 전 준비하는 게 없거든요. 뭐 기구 만들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죠. 시간이 그냥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철수 대표가 앞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천천히 어떤 정치권의 그런 한 발짝 나가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구영모 최고위원, 김성애 대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진영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